두 번째 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한 청년이 스승의 죽음 앞에서 평생을 다듬어 남긴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정의는 누구의 이익인가? 플라톤은 그 질문에 한 사람의 답으로 응답했습니다. 철인원. 지혜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한 사람이 도시를 다스려야 한다는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그 자체로 한 가지 물음을 다시 남겼습니다. 그 철인을 누가 지켜보는가? 그 한 사람의 영혼이 흐려지면 도시는 어디에 기대야 합니까? 그 물음은 한 권의 책으로는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잉크는 다음 책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다음 책이 오기까지 약 23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3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서구의 답은 대체로 한 방향이었습니다. 정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는 답이었습니다.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법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천장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와 18세기의 일이었습니다. 계몽이라 불리는 한 시대가 그 천장에 금을 그었습니다. 정의를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받지 않겠다는 결심이 한 세기를 가로질러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 한 사람이 다시 섭니다. 20세기 미국 동부의 한 오래된 대학 캠퍼스입니다. 도시의 이름은 케임브리지, 매사추세츠입니다. 그 도시에 한 노학자의 연구실 창문이 늦은 밤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장면은 1971년의 가을입니다. 그 한 해 미국이라는 나라는 깊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먼 나라에서 보내오는 사진들은 거실의 텔레비전을 매일 저녁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거리로 나와 자기 나라의 전쟁에 등을 돌렸습니다. 남부의 도시들에서는 또 한 세대의 시민권 운동이 이제 막 한 자리를 굳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전 세대가 그어놓은 차별의 선들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워진 자리 위에 새로운 질문 하나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까? 복지 국가라 불리는 한 형태가 이미 한 세대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속인지 배신인지는 사람마다 답이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한 시대의 양심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그것을 자유에 대한 한 번의 후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갈래의 말 사이에 한 단어가 또다시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또 정의였습니다. 케임브리지의 한 연구실 창문 안에서 그 단어를 향해 한 사람이 20년째 같은 글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존 롤스입니다. 그는 그 이름으로 영미 정치 철학사의 가장 긴 그림자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직접 본 사람은 그가 그렇게까지 큰 그림자를 남길 사람이라고는 쉽게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의 말을 더듬었습니다. 강연장에서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문장은 자주 끊어졌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서기를 한 번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리는 늘 책상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같은 한 문단을 또 다듬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가르치던 학생들은 그의 강의를 한 호흡으로 따라가는데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그의 사고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고는 단단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책을 20년 동안 쓰고 있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듬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잠시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한 청년이 한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의 머리는 아직 검었을 것입니다. 그 책을 다듬어 마침내 세상에 내려놓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의 머리는 이미 희끗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 사람의 청년기와 중년의 절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오래 다듬어야 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영미 정치 철학은 한 가지 거대한 답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답의 이름이 공리주의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옳다는 답이었습니다. 이 한 줄은 처음 들으면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공익이라는 말도 결국 그 한 줄에서 흘러나옵니다. 다수의 행복이 옳다라는 이 셈법은
이미 우리의 직관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롤스는 그 셈법 안에 한 가지 깊은 어둠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 가지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회가 10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중 한 명을 노예로 묶어두면 나머지 99명의 행복이 크게 올라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리주의의 셈법은 이 사회를 옳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전체 행복의 총합이 한 사람의 비참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롤스는 이 답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다른 99명의 행복을 위해 셈해질 수 있는 단위가 아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한 줄을 뒷받침할 새로운 한 권의 책이 필요했습니다. 공리주의가 한 세기를 지배한 자리를 한 권의 책으로 다시 들어 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20년을 썼습니다. 그 책의 분량은 약 600페이지입니다. 그 책의 이름이 정의론입니다. 원어 제목은 A Theory of Justice, 한 사람의 정의의 이론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책은 1971년에 출간됩니다. 그리고 영어권 정치 철학의 풍경은 그 한 권 이전과 이후로 갈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분배라는 단어로 평등이라는 단어로 논쟁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한 권의 잉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인용이 한 세대 분량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한 번은 천천히 함께 읽어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약 1시간 우리는 그 책의 첫 페이지를 펴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함께 책을 덮을 것입니다. 책의 표지를 한번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검은 천 위에 흰 글자로 한 줄의 제목이 박혀 있습니다. 그 안쪽 첫면에는 저자의 이름과 출판사의 이름과 한 해의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한 줄의 헌사와 한 단락의 서문이 옵니다. 그 다음 한 페이지를 더 넘기면 본문의 첫 문장이 옵니다. 한 권의 책의 첫 문장은 한 권의 책의 영혼을 미리 한번 들어올린 자리입니다. 그 첫 문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의는 사회제도의 첫 번째 덕목이다. 잠시 이 한 문장 위에 가만히 머물러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짧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아주 단단합니다. 롤스가 고른 단어들 가운데 한 단어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덕목. 여러 덕목 가운데 한 덕목이 아닙니다. 그 사회의 모든 다른 덕목이 그 위에 서야 하는 첫 번째 덕목입니다. 이 한 줄에 이어 그는 곧장 한 가지 비유를 붙입니다. 사고 체계에서 진리가 첫 번째 덕목이듯 사회 제도에서는 정의가 첫 번째 덕목이다. 사고에서 진리가 그러하듯 제도에서는 정의가 그러하다. 사고가 아무리 정교해도 그것이 거짓 위에 서 있다면 결국 무너집니다. 사회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그것이 부정 위에 서 있다면 결국 무너집니다. 이것이 롤스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어보여주고 싶은 한 가지입니다. 정의는 한 사회의 장식이 아닙니다. 정의는 한 사회의 토대입니다. 토대가 휘면 그 위에 세운 모든 것이 함께 휩니다. 이 책 전체는 결국 그 토대 한 자리를 들여다보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함께 밝힙니다. 그는 사회계약 전통이라 불리는 한 오래된 흐름 안에 자기 자리를 놓습니다. 그 흐름은 17세기의 로크에게서 시작해 18세기의 루소에게로 이어지고 그 끝에서 칸트라는 한 사람에게 닿습니다. 그 세 사람은 한 가지 가정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의 규칙은 그 사회의 사람들이 합의할 만한 규칙이어야 한다. 왕이 위에서 던져주는 규칙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들이 한 책상에 둘러앉아 함께 그어 내려갈 수 있는 규칙. 그것이 사회계약이라 불려온 한 가지 오래된 발상입니다. 롤스는 그 오래된 발상에 다시 한번 손을 얹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발상을 한 가지 결정적인 자리에서 새로 짭니다.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해 한 가지 두꺼운 가정을 두지 않으려 합니다. 그는 신에 대해 한 가지 답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려 합니다. 그는 좋은 삶이 무엇이냐는 한 가지 큰 질문에 대해서도 미리 한 답을 정해두지 않으려 합니다. 그는 한 가지에만 기대려 합니다. 절차의 공정함.
그가 자기 입장에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Justice as Fairness라는 한 줄짜리 슬로건입니다. 그는 정의를 한 가지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정의를 한 가지 공정한 절차의 산물로 보려 합니다.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절차를 거쳐 나온 결과가 곧 정의로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단단함은 동전 던지기를 한번 떠올리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아이가 한 조각의 빵을 두고 다툴 때 한 아이가 빵을 자르고 다른 아이가 먼저 고른다고 정해둡니다. 그러면 빵을 자르는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공평한 자르기를 시도합니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절차의 공정이 그 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롤스가 가고 싶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는 한 사회 전체를 위해 그런 자르는 자리 한 곳을 한 번 더 크게 그려보려 합니다. 그 자리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합의할 만한 규칙은 무엇입니까? 그 합의된 규칙이 곧 그 사회의 정의가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한 가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느 동네에서 자랐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를,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를, 어떤 약점을 가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를, 우리의 정치적 성향을, 우리의 친구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안 채로 한 책상에 둘러앉으면 우리는 결코 공정한 규칙을 그어 내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규칙을 고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부자에게 유리한 규칙을,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유리한 규칙을 고릅니다. 재능 있는 자는 재능에 유리한 규칙을, 약한 자는 약함의 보호적인 규칙을 고릅니다. 이 책상은 그래서 결코 정의로운 규칙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롤스는 한 가지 결정적인 한 수를 둡니다. 그가 우리에게 한 장의 장막을 한번 들어 보여줍니다. 그 장막의 이름이 무지의 장막입니다. 이 장막은 가벼운 천 한 장이 아닙니다. 이 장막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우리 시야에서 가리는 한 장의 두꺼운 천입니다. 이 장막을 그가 우리에게 들어 보여주는 자리에서 1시간짜리 이 영상의 가장 긴 한 막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막으로 한 발 들어서기 전에 한 호흡을 길게 한번 고르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들어보게 될 한 가지 한 줄짜리 사고 실험은 듣는 사람의 자기 자리를 한번 가볍게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롤스는 이 한 자리의 한 줄짜리 사고 실험으로 한 시대의 정치 언어의 깊은 한 뿌리를 한 번에 흔들어 옮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한 발 들어서는 자리에서 우리는 한 가지 마음의 자세를 한 번 더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 번 자기를 잠시 내려놓는 한 자세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잠시 옆에 내려두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잠시 옆에 내려두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운지를 잠시 옆에 내려두고, 내가 지금 무엇을 더 갖고 싶은지를 잠시 옆에 내려두고, 그 모든 자리에서 한 번 비워진 한 사람의 자리에 한번 가만히 앉아보는 자세입니다. 그 자세 자체가 이미 한 가지 단단한 정신의 훈련이라고 롤스는 이 책의 한 자리에서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그 자세를 잠시 한 번 빌리자고 부탁합니다. 1시간 동안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 자리를 잠시 옆에 두고 그가 그어놓은 한 둥근 책상에 함께 둘러앉아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장의 두꺼운 천이 천천히 우리 위에 내려옵니다. 장막 한 장을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한 호흡으로 느끼기 위해 한 가지 그림을 함께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이 한 큰 방에 들어섭니다. 방의 한가운데에 한 둥근 책상이 놓여 있습니다. 책상 둘레에는 여러 개의 빈 의자가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 의자들 위로 한 장의 두꺼운 천이 천장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 천은 옷이 아닙니다. 그 천은 한 가지 도구입니다. 그 자리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잠시 가리는 한 장의 천입니다. 롤스는 이 가상의 한 자리에 한 가지 이름을 붙입니다.
원초적 입장. 어떤 사회의 규칙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장 처음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둘러앉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는 한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들은 합리적이고 자기 이익을 따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장막이 그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그 장막이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막은 그 사람이 어느 인종으로 태어났는지를 가립니다. 장막은 그 사람이 어느 성별로 태어났는지를 가립니다. 장막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를 가립니다. 장막은 그 사람이 어느 세대에 태어났는지를 가립니다. 장막은 그 사람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지를 가립니다. 부유한 집인지 가난한 집인지 그 한 가지를 그는 알 수 없습니다. 장막은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를 가립니다. 그는 자기가 노래에 재능 있는 사람인지 셈에 재능 있는 사람인지 손이 빠른 사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장막은 그 사람이 어떤 약점을 가졌는지를 가립니다. 그는 자기가 병약한 사람인지 건강한 사람인지 그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장막은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를 가립니다. 그는 자기가 어떤 신을 믿는 사람인지 어떤 신도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장막은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는지를 가립니다. 장막은 그 사람이 좋은 삶이 무엇이라고 믿고 있는지를 가립니다. 한마디로 그가 그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잠시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 일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학의 기초와 심리학의 기초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이 사회의 어느 자리에 떨어질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한 자리에서 롤스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리에서 그래도 당신은 어떤 사회를 선택하겠는가? 잠시 그 질문 위에 가만히 머물러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얼굴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느 시대에 떨어질지를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느 나라의 어느 동네에 떨어질지를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가 누구일지를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건강할지 약할지를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머리를 가졌을지를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좋은 삶이라고 믿게 될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어떤 규칙을 고르겠습니까? 한 가지 단순한 직관이 먼저 옵니다. 당신은 가장 못 가진 자가 너무 큰 비참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규칙을 고르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쏠리지 않도록 견제되는 그런 규칙을 고르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쏠림의 아래에 깔리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느 종교에 대해서도 한쪽이 한쪽을 짓밟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규칙을 고르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짓밟히는 한 명의 신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장막이 가려주는 자리에서 우리의 셈은 자연스럽게 가장 못한 자의 자리를 향해 기울어집니다. 도박이 아니라 보험을 고르는 마음으로 내가 가장 좋은 자리에 떨어질 가능성을 부풀리기보다는 내가 가장 나쁜 자리에 떨어졌을 때를 견딜만하게 만드는 쪽으로 롤스는 이 선택의 한 줄기를 한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최소 극대화 원칙. 원어로는 맥시민, 가장 나쁜 자리의 좋음을 극대화하라는 한 줄짜리 셈법입니다. 가장 못한 자가 가장 좋아지는 자리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한 번 고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발견에서 롤스의 책 전체에 두 종의 원칙이 도출됩니다. 그러나 그 원칙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자주 듣는 반박을 먼저 다루고 가야 합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그런 장막은 현실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장막은 우리의 일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롤스 자신도 이 점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장막은 사실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고 실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묻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자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규칙을 고르겠습니까? 그가 묻는 것은 그런 자리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런 자리에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규칙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합의된 규칙이라야 진정으로 공정한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합의된 규칙은 어느 한 사람의 이익에도 미리 기울지 않은 한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리에 한 가지 이름을 다시 한번 붙입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낳는 그 자리의 공정함이 곧 정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합의에 이르게 되는 두 가지 원칙을 함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두 원칙이 정의론이라는 한 권의 책의 가장 단단한 한 뼈대입니다. 한 호흡 길게 고르고 그 뼈대를 한 칸씩 함께 짚어가 보겠습니다. 두 원칙 가운데 첫 번째 원칙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막 뒤의 사람들은 한 가지 합의에 가장 먼저 도달합니다. 그 합의는 그들 모두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유의 자리에 관한 합의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들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 원칙 안에 들어있는 자유의 목록은 한번 천천히 들어볼 만합니다. 양심의 자유, 자기가 무엇을 믿을 것인지를 스스로 정할 자유. 말의 자유, 자기가 본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할 자유. 집회의 자유, 한자리에 모여 함께 생각을 나눌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 자기 도시의 일에 한자리 끼어들 자유. 그리고 적법한 절차의 자유, 부당한 자리에 끌려가지 않을 자유. 이 자유들은 한 사회가 마지막까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자유들이라고 그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들 위에서야 비로소 사람이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막 뒤의 사람들은 이 자유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미리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느 자리에 떨어질지를 모르는 자에게 자유는 마지막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원칙은 사실 그렇게까지 새로운 자리는 아닙니다. 이 자유의 목록은 이미 영미 자유주의의 한 세기를 걸어온 익숙한 한 목록이기 때문입니다. 롤스가 이 자리에서 보여주는 새로움은 그 자유들을 어디서 끌어왔느냐, 그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그 자유들을 하늘에서 내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유들을 한 국가의 전통에서 끌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유들을 장막 뒤에 한 합리적 한 사람의 자기 보존의 셈에서 끌어왔습니다. 이것이 그가 만든 한 가지 새로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원칙만으로는 한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한 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회 안에는 자유와 함께 또 한 가지 큰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부와 권력과 기회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해도 같은 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해도 같은 학교에 갈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회는 같은 자유 위에서도 매우 다른 자리로 갈라집니다. 그 갈라진 자리들 가운데에는 한 사람의 평생을 거의 결정해버리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 갈라짐을 한 사회는 어디까지 허락해야 합니까? 이 자리에서 롤스의 두 번째 원칙이 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한 호흡으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에만 허락된다. 첫째 조건,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열려있는 자리와 직책에 붙어 있어야 한다. 둘째 조건, 그 불평등이 사회에서 가장 못 가진 사람의 자리를 가장 좋아지게 하는 자리여야 한다. 첫째 조건의 이름은 공정한 기회균등입니다. 둘째 조건의 이름이 차등의 원칙입니다. 이 둘째 원칙이 정의론이라는 책에서 가장 뜨거운 한 줄입니다. 잠시 이 자리에서 한 호흡 머물러 보겠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우리가 익숙히 들어온 평등주의와는 한결이 다릅니다. 이 원칙은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한 사회 안에 차이가 생기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한 가지 단단한 조건을 그 차이 위에 얹습니다. 가장 못 가진 자가 가장 좋아지는 자리, 그 자리에서만 불평등은 허락된다. 이 한 줄 위에 한 호흡 더 길게 머물러 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회에 의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받는 자리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한 불평등입니다. 차등의 원칙은 이 불평등을 무작정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이 묻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보수의 차이가 가장 못 가진 자에게도 이익이 되는가? 그 차이가 있어야 더 많은 사람이 의사가 되려 하고, 그래서 가장 못 가진 자도 결국에는 더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만 그 보수의 차이는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단지 의사 자신들의 풍요만을 키우고 가장 못 가진 자의 자리에는 아무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그 차이는 차등의 원칙 위에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그래서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결과의 차이가 가장 아래의 자리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는지를 묻습니다. 그림자가 짙어지는 차이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거두는 차이는 허락합니다. 이 한 가지 셈법이 20세기 후반의 모든 분배 논쟁의 한 등뼈가 됩니다. 세금을 어디까지 거두어야 하는가? 의료를 어디까지 공적으로 두어야 하는가? 교육을 어디까지 무상으로 주어야 하는가? 그 모든 논쟁의 안쪽에 이 한 줄짜리 셈법이 이름을 부르지 않은 채 들어 있습니다. 왜 장막 뒤의 사람들은 이 셈법을 고르겠습니까? 롤스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깊은 변호를 내놓습니다. 장막 뒤의 사람들은 한 가지 단순한 도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 운에 맡기고 더 큰 위쪽 자리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함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서야 하는 자리는 한 번뿐인 자리라는 것입니다. 도박이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굴릴 수 있는 자리가 그들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자리에서 합리적 한 사람은 결국 가장 나쁜 경우를 견딜만하게 만드는 쪽으로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회의 가장 못한 자의 자리를 가장 좋아지게 만드는 규칙에 손을 듭니다. 이 셈법이 곧 최소극대화 원칙의 한 자리입니다. 한 번뿐인 자리, 한 번뿐인 삶이라는 이 깊은 한계 위에서 차등의 원칙이 일어서 있습니다. 두 원칙을 얻은 다음 롤스는 한 가지 큰 질문을 만납니다. 두 원칙이 한 자리에서 서로 부딪힐 때 어느 한쪽이 먼저 양보해야 하는가? 그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단단한 답을 내놓습니다. 자유가 평등을 이긴다. 둘이 부딪힐 때 자유의 자리가 먼저, 평등의 자리는 그 다음입니다. 이것을 그는 사전식 우선성이라 부릅니다. 사전식이라는 말은 한 사전을 펼칠 때처럼 첫 글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두 번째 글자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원칙의 자유들이 한 사회에서 단단히 자리 잡지 않으면 두 번째 원칙의 분배 논의로 그는 넘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자유는 빵 한 조각으로 거래되지 않는다. 어떤 사회도 더 많은 빵을 약속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거두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도 더 큰 안전을 약속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말의 자유를 거두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줄이 20세기의 한 가지 큰 시험대 위에서 롤스의 책을 단단히 세웁니다. 그 시험대의 이름은 전체주의입니다. 더 큰 빵을 약속하며 자유를 한 번에 거두어간 한 세기의 무수한 자리들. 롤스의 첫 번째 원칙은 그 자리들 모두에 단단히 아니라고 답합니다. 두 번째 원칙 안에서도 그는 한 번 더 우선성을 둡니다. 공정한 기회 균등이 먼저, 차등의 원칙이 그 다음입니다. 기회의 문이 한 무리에게만 닫혀 있다면 그 닫힌 문 위에서 어떤 분배 셈법도 정의롭다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두 원칙은 세 줄로 다시 정리됩니다. 첫째, 평등한 기본적 자유. 둘째, 공정한 기회 균등. 셋째, 차등의 원칙. 이 세 줄이 정의론이라는 한 권의 책의 골격입니다. 그리고 이 세 줄을 한 사회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익숙한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그림이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부르는 한 형태의 깊은 정당화입니다. 복지국가는 자유 위에 세워진 한 사회가 가장 못한 자의 자리를 향해 한 번 더 손을 뻗는 자리입니다. 그 손은 동정의 손이 아닙니다. 그 손은 장막 뒤에서 우리가 미리 그어둔 한 약속의 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리에서 가장 못한 자에게도 한 자리를 마련해 두기로 우리 스스로와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은 시혜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롤스가 이 책에서 가장 단단히 우리에게 들어 보여주고 싶은 한 가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 가지 더 어려운 질문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재능은 누구의 것입니까? 한 사람이 더 빠르게 셈을 할 수 있는 재능은 그 사람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더 잘 달릴 수 있는 다리도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빚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재능은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저 자기 자리에 한번 떨어져 있던 한 자리였습니다. 롤스는 이것을 자연의 추첨이라 부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날 때 자연이 그 위에 한번 던진 한 번의 주사위, 그 주사위의 결과, 그것은 도덕적으로 그 사람의 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회는 보통 그 주사위의 결과 위에 사람의 자리를 결정해 줍니다. 재능 있는 자가 더 큰 보수를 받고 재능 없는 자가 더 적은 보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의 뿌리에는 한 사람이 만들지 않은 한 자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공이 아닌 자리 위에 한 사람의 평생의 자리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롤스는 한 가지 깊은 말을 합니다. 재능은 한 사회의 공동의 자산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는 자가 자기 재능을 한 번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는 그 자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발휘의 열매는 가장 못한 자에게도 한 번 더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능 자체가 그 사람의 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줄은 20세기 후반의 모든 능력주의 논쟁의 한 등뼈가 됩니다. 공부 잘하는 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정의입니까? 롤스는 답합니다. 그 공부 잘함의 한 부분도 그 자가 만든 것이 아니다. 공부 잘함을 가능하게 한 머리, 가정, 동네, 시대, 그 모두가 한 번의 자연의 추첨이었다. 그래서 그 추첨의 열매는 자기 자리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 이 한 줄은 듣는 사람의 가슴을 단단히 흔들 수 있는 한 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줄은 우리가 내 것이라 부르는 자리의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한 줄은 또한 20세기 후반 보수 진영이 가장 먼저 일어서 반박하는 한 줄이기도 합니다. 그 반박의 한 사람이 곧 우리가 만나게 될 노직입니다. 그러나 노직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롤스가 자기 책 안에서 이 원칙을 어떻게 더 멀리까지 끌고 갔는지를 한 번 더 보아야 합니다. 그 한 자리가 시민 불복종의 자리입니다. 한 사회가 두 원칙 위에 단단히 서 있다면 그 사회의 법은 대체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의 한 법이 두 원칙 가운데 어느 한 줄을 분명히 어기고 있을 때 그 법은 어떻게 됩니까? 롤스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단호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 법은 시민이 따르지 않아도 되는 법이다. 다만 그 따르지 않음은 폭력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 따르지 않음은 공개적이어야 하고 한 사회의 양심을 향해 한 번 더 호소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시민 불복종의 자리입니다. 마틴 루서 킹의 한 행진이 이 자리 안에서 한 번 더 정당화됩니다. 롤스는 또한 세대와 세대 사이의 한 자리에 대해서도 한 줄을 남깁니다. 장막 뒤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세대에 떨어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세대만의 풍요를 위해 다음 세대의 자리를 거덜내려 하지 않습니다. 한 세대의 사치가 다음 세대의 굶주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의 세대 간 정의의 한 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후 논의, 우리의 재정 논의, 우리의 연금 논의의 한 깊은 뿌리가 이 한 줄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 호흡을 길게 쉬어보아야 합니다. 롤스의 두 원칙은 그저 한 학자의 책상 위에 머무는 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원칙은 한 시대의 거의 모든 정책 논쟁의 깊은 자리에 이름을 부르지 않은 채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를 한번 알고 듣고 나면 우리는 한 시대의 말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원칙 너머에서 롤스가 한 번 더 물러섰던 한 자리를 함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두 원칙이 한 사회의 가장 익숙한 자리들에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한 번 더 짚어보아야 합니다. 한 사회의 세금의 자리에서 차등의 원칙은 한 가지 단단한 한 줄을 만듭니다. 더 많이 가진 자에게서 더 많이 거두는 일은 그 자체로 한 가지 시기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막 뒤에서 우리가 미리 그어둔 한 약속의 자리이며 더 많이 가진 자의 자리가 그 가진 자체로 가장 못한 자의 자리에 한 그림자를 거두는 데 쓰여야 한다는 한 약속입니다. 한 사회의 의료의 자리에서도 같은 한 줄이 다시 떨어집니다. 장막 뒤에 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몸으로 태어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가 한 번도 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부터 한 가지 깊은 병을 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둘 가운데 어느 자리에 떨어질지를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회의 의료가 가장 약한 자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한 번 더 한 자리를 짜기로 합니다. 공적 보험의 한 자리, 무상진료의 한 자리, 약값의 한 자리, 그 모든 자리의 깊은 뿌리에 이 한 줄짜리 약속이 깔려 있습니다. 한 사회의 교육의 자리에서도 같은 한 줄이 다시 떨어집니다. 장막 뒤에 한 사람은 자기가 어느 동네에서 자랄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느 학교의 문이 자기에게 열려 있을지를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회의 학교의 문이 어느 동네의 한 무리에게만 닫혀 있지 않도록 한 번 더 한 자리를 짜기로 합니다. 공립학교의 한 자리, 장학금의 한 자리, 평준화의 한 자리, 그 모든 자리의 깊은 뿌리에 이 한 줄짜리 약속이 다시 깔려 있습니다. 한 사회의 노동의 자리에서도 같은 한 줄이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최저임금의 한 자리, 노동조합의 한 자리, 산업재해 보상의 한 자리, 그 자리들 모두가 가장 약한 한 자리의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한 자리입니다. 이 모든 자리들이 우리가 한 책의 한 줄에서 한번 들어본 그 약속의 한 시대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롤스는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합니다. 복지국가는 한 시대의 좋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측은지심으로 이룬 한 자리가 아니라 한 사회의 사람들이 장막 뒤에서 미리 서로에게 한 약속의 한 시대의 결제입니다. 그리고 그 결제를 미루는 한 사회는 한 시대의 약속을 한번 떼어먹는 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한 줄 위에서 한 시대의 무수한 정책이 한 번 더 자기 자리를 다시 정당화받습니다. 그러나 이 단단함의 그늘에는 한 가지 깊은 한 어둠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 어둠은 그 약속을 누가 강제로 집행할 것이냐는 한 자리에서 한 번 일어섭니다. 한 사회의 약속은 자기 손으로 한 번에 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사회는 한 가지 큰 도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도구의 이름이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자기 손에 한 자루의 강제력을 들고 서 있는 한 도구입니다. 이 강제력의 한 자리에서 한 시대의 또 다른 한 무리가 롤스에게 한 가지 깊은 의심을 던지게 됩니다. 그 의심을 한 호흡으로 듣기 전에 우리는 먼저 롤스가 자기 책 안에서 한 번 더 물러섰던 한 자리를 함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책은 한 가지 결정적인 한계를 자기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한 호흡,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보겠습니다. 정의로는 출간된 이후 영어권 사상계의 한 가운데에 단단히 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동안 롤스 자신 안에 한 가지 깊은 질문이 자라올랐습니다. 내가 이 책에서 한 말은 한 가지 도덕 철학입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한 사회에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한 가지 정치적 합의의 자리입니까? 이 질문은 그 자신에게도 작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한 가지 도덕 철학을 말한 것이라면 그의 두 원칙은 다른 도덕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강요가 됩니다. 만약 그가 한 가지 정치적 합의의 자리만을 말한 것이라면 그의 두 원칙은 한 가지 더 얇은 합의로 다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는 자기 책의 무게를 한 번 더 천천히 내려놓는 쪽을 택합니다. 20여 년이 더 흐른 뒤 그는 한 권의 다음 책을 내놓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정치적 자유주의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한 가지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섭니다. 정의론의 두 원칙은 한 가지 도덕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종교와 가치관을 가진 시민들이 한 사회에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한 자리에 둘 수 있는 한 가지 정치적 합의일 뿐이다. 그는 이것을 한 사회의 중첩적 합의라 부릅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의 자리에서, 무슬림은 무슬림의 자리에서, 무신론자는 무신론자의 자리에서 같은 두 원칙에 손을 들 수 있다. 각자의 깊은 자리에서 자기 이유는 다르지만 한 자리의 정치적 합의 위에서는 한 손을 든다는 것. 그래서 그는 자기 책 안에 한 가지 가장 큰 야심을 자기 손으로 한 번 더 내려놓습니다. 그는 좋은 삶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롤스는 답하지 않는다. 무엇이 좋은 삶인가? 그는 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한 줄은 그의 책 전체에 깊은 한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어떤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고 싶은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 안쪽에는 결국 한 가지 좋음의 그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음의 그림 없이 우리는 정의라는 한 단어조차도 끝까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롤스는 그 그림을 한 번 더 자기 책 밖으로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 위에서 자기 두 원칙을 말한다면 그 두 원칙은 한 도덕의 강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은 가장 단단해진 자리에서 동시에 가장 얇아집니다. 이 얇아짐의 자리에서 한 시대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롤스에게 한 가지 큰 물음을 던집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가지 같은 자리에서 그러나 한결이 다른 음성으로 그를 부릅니다. 그들의 이름이 공동체주의자들입니다. 그 첫 사람의 이름이 마이클 샌델입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선 한 사람이 마이클 월처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한 가지 같은 의심을 가지고 롤스의 책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들의 의심은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막 뒤에 앉은 그 한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니다. 잠시 이 한 줄 위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현실의 한 사람은 한 번도 자기에 대해 그토록 모르는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다. 현실의 한 사람은 어느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 안에서 자기를 알아가고 어느 동네의 골목을 평생 자기 골목이라 부릅니다. 그 모든 자리가 그 사람의 자기 자신입니다. 그 자리들을 다 떼어낸 한 사람이 한 책상에 둘러앉아 한 사회의 규칙을 그어 내려가는 자리.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한 사람이 더는 아닙니다. 그것은 한 추상이고 한 가상이고 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 한 그림자가 둘러앉은 책상에서 그어 내려간 규칙이 진짜 사람의 사회에 그대로 떨어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샌델의 한 가지 깊은 의심입니다. 샌델은 한 줄을 더 보탭니다. 롤스의 한 자리는 자기가 한 가지 도덕도 가지지 않은 자리라고 자기를 소개한다. 그러나 그 자리 자체가 이미 한 가지 도덕이다. 한 사람을 자기 가족, 자기 종교, 자기 동네, 자기 이야기에서 떼어내 한 추상적인 합리적 개인으로 그리는 자리. 그 자리는 이미 한 가지 인간관입니다. 그 인간관은 자유주의라 불리는 한 가지 두꺼운 도덕입니다. 롤스는 한 도덕을 가지지 않은 척하지만 사실은 한 도덕을 들고 서 있다. 그래서 그의 중립은 진짜 중립이 아니다. 그의 중립은 자기의 한 도덕을 잠시 가린 위에서 다른 도덕들을 자기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이 공동체주의의 가장 단단한 한 줄짜리 비판입니다. 샌델은 한 가지 작은 예를 한 번 더 보탭니다. 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한 가지 약속을 자기와는 상관없는 한 가지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자기 조국의 한 가지 빚을 자기와는 상관없는 한 가지 빚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의 한 사람은 자기 가족의 약속과 자기 조국의 빚 안에 함께 들어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자리를 떼어내는 일은 한 사람을 한 그림자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샌델은 한 줄로 정리합니다. 장막은 우리에게서 우리 자신을 한 번 가리지 않는다. 장막은 우리에게서 우리 자신을 한 번 떼어낸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번째 책에서 한 호흡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책에는 또 한 무리의 다른 결의 비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자유지상주의자들입니다. 그 첫사람의 이름이 로버트 노직입니다. 노직은 롤스의 한 강의실 건너편 연구실에 앉아있던 같은 학교의 한 동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롤스의 책이 출간된 지 단 3년 만에 한 권의 책으로 그에게 답합니다. 그 책의 이름이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입니다. 이 책이 우리가 다음 한 시간에 펼쳐들 세 번째 책입니다. 노직의 의심은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롤스의 한 자리는 한 사회의 자원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고 가정한다. 그 한 자리에서 그 자원을 어떻게 다시 나눌지를 한 책상에 앉아 그어 내려간다. 그러나 그 자원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자원은 한 자리에 처음부터 모여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자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두 손으로 만든 자리에서 한 번 한 번 옮겨온 것입니다. 그 자원의 자리에는 이미 한 사람의 노동의 한 자리가 새겨져 있다. 그렇기에 그 자원을 한 자리에 모아 다시 나누는 일은 그 새겨진 한 자리를 한 번 더 지워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답합니다. 정의는 한 자리에 모인 자원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한 그림이 아니다. 정의는 한 자원의 한 자리가 누구의 손에서 누구의 손으로 정당하게 옮겨졌느냐의 한 역사이다. 이 한 줄이 노직의 한 권의 책의 깊은 한 등뼈입니다. 이 한 줄이 차등의 원칙의 한 자리에 정면으로 한번 부딪힙니다. 롤스의 두 원칙은 한 사회 안의 한 부의 자리를 다시 나누기 위해 그 부의 한 부분을 한번 거두어 갑니다. 노직은 묻습니다. 그 거두어가는 자리에서 한 사람의 두 손의 한 자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한 사람의 노동을 한 번 거두어가는 자리는 그 한 사람의 한 시간을 한 번 거두어가는 자리이고, 그 한 시간을 거두어가는 자리는 그 한 사람의 한 자리를 한 번 거두어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직은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한 종류의 강제 노동에 가깝다고까지 말합니다. 노직은 한 가지 비유를 더 보탭니다. 한 농구 선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윌트 체인벌린입니다. 한 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한 푼씩의 돈을 그에게 건네며 그의 한 경기를 보러 옵니다. 한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의 손에는 1만 푼의 돈이 모여 있습니다. 이 한 자리의 부의 불평등은 어느 한 자리에서 한 가지 부정의가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도 강요받지 않았고 한 사람도 속지 않았으며 한 사람의 자유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경기 다음의 한 자리는 분명한 한 가지 불평등의 자리입니다.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이 한 자리에서 1만 푼의 한 부분을 다시 거두어가라고 말합니다. 노직은 묻습니다. 어느 자유로운 한 자리에서 한 가지 부정의가 일어났습니까? 한 자유로운 자리에서 한 부의 자리가 한 사람의 손으로 모일 때 그 자리를 다시 흩는 일은 그 자유로움 자체를 한 번 더 흩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줄이 한 시대의 자유지상주의 진영의 가장 단단한 한 줄짜리 깃발이 됩니다. 이 한 줄은 듣는 사람의 가슴을 단단히 흔들 수 있는 한 줄입니다. 그러나 이 한 줄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세 번째 책에서 한 호흡으로 다시 들여다보아야 할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다만 롤스의 두 원칙이 그 한 줄 앞에서 한번 자기 자리를 흔들리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 한번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롤스 자신의 한 가지 마지막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는 어떤 비판자가 그에게 던진 것이 아닙니다. 이 한계는 그 자신이 자기 책 안쪽에 조용히 새겨둔 한 자리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떤 사회의 규칙이 정의로운가에 대해 한 가지 단단한 답을 줍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그 규칙 안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한 줄도 답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서 무엇이 사랑할 만한 한 자리인지, 무엇이 끝까지 지킬 만한 한 자리인지, 무엇이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드는 한 자리인지, 그 한 줄들에 대해 그는 침묵합니다. 그의 책은 한 게임의 규칙을 그어줄 뿐, 그 게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한 수를 두어야 하는지는 우리 손에 그대로 남겨둡니다. 이것이 그가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단단히 지켜낸 한 가지 정직함입니다. 그러나 이 정직함이
동시에 그의 책의 가장 깊은 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시대의 사람들은 결국 그 게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한 줄에 가장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줄에 그가 답하지 않을 때 한 무리의 다른 음성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 답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음성들 가운데 한 음성이 5번째 책의 하이에크입니다. 또 한 음성이 6번째 책의 소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음성이 7번째 책의 성경입니다. 2번째 책을 천천히 덮으려 합니다. 그러나 덮기 전에 우리가 이 책의 한 자리에서 들어본 한 가지 큰 그림을 한 번 더 천천히 들어보아야 합니다. 이 책은 한 가지 깊은 발견 위에 서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의 규칙은 어느 한 사람의 이익에도 미리 기울지 않은 자리에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한 규칙이라는 것. 그 자리에 서기 위해 우리는 한 장의 두꺼운 천을 잠시 우리 시야 위에 내려두기로 했습니다. 그 천의 이름이 무지의 장막입니다. 그 천 아래에서 우리는 2가지 원칙에 손을 들었습니다. 첫째, 모두에게 평등한 기본적 자유. 둘째, 공정한 기회균등 위에 세워진 한 사회에서 가장 못한 자에게 가장 좋아지는 자리에서만 허락되는 한 차이. 이 2줄이 한 시대의 정치 언어의 깊은 등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2줄은 한 장의 두꺼운 천 아래에서만 들어본 한 줄입니다. 그 천을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가정의 자식이고 어느 동네의 이웃이고 어느 시대의 한 사람이며 어느 신을 믿거나 어느 신도 믿지 않는 진짜 한 사람입니다. 그 진짜 한 사람의 자리에 2 원칙이 어떻게 다시 떨어져 내려야 하는지 그 답은 이 책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책으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책의 이름은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입니다. 그 책에서 한 사람의 음성이 롤스의 한 자리를 향해 한 번 더 단단히 한 줄을 던집니다. 정의는 한 자리에 모인 자원을 나누는 한 그림이 아니라 한 자원이 한 자리에서 한 자리로 옮겨간 한 역사이다. 이 한 줄이 우리가 다음 한 시간의 한 호흡으로 함께 따라가게 될 3번째 책의 첫 음성입니다. 그 책 다음에는 4번째 책의 샌들이 와서 장막 그 자체에 한 번 더 의심을 둘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책에서 하이에크가 와서 차등의 원칙을 한 사회에 강제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 큰 계획에 대해 한 줄의 깊은 경고를 남길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 책에서 소엘이 와서 우주적 정의를 향한 인간의 한 가지 깊은 갈망 그 자체를 한 번 더 의심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책에서 한 가지 가장 오래된 한 음성이 한 번 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의는 누구에게서 옵니까? 롤스의 장막은 한 가지 답을 잠시 우리 시야 밖으로 가려두기 위한 한 장의 천이었습니다. 그 가려둔 한 답이 결국 7번째 책에서 한 번 더 우리 앞에 떠오릅니다. 그 답은 우리의 손에서 만들어진 한 답이 아닙니다. 그 답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주어지는 한 답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이 7권의 끝에서 함께 도달하게 될 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닿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둘러앉은 그 책상을 한번 끝까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한 시간에 그 책상의 다른 한쪽에 앉은 한 사람의 음성을 한 번 더 들어보러 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노직입니다. 이 책의 한 자리에서 우리는 한 가지 단단한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두려 합니다. 장막은 우리가 잠시 가린 것이지 영원히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장막을 들고 잠시 그 안쪽에 들어가 본 것은 우리 자신의 한 가지 깊은 자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기 위한 한 호흡이었습니다. 그 호흡을 마친 다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진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의 이름이 있고 우리의 얼굴이 있고 우리의 부모가 있고 우리의 친구들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2 원칙은 한 가지 다음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시 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짜 자리에서 그 2 원칙을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그 한 줄이 이 책이 당신에게 남기는 한 가지 마지막 부탁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여기서 한 번 천천히 덮습니다. 다음 한 시간에는 그 책상 건너편 한 사람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정의의 저울의 두 번째 책, 존 롤스의 정의론을 여기서 한번 닫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이 당신의 진짜 자리에 한 가지 작은 등불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호흡으로 다음 책에서 다시 뵙겠습니다.